처음 든 질문 용지는 제가 전부 다 모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삼매란 무엇이며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견성 즉 성불입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공급 전에 우리는 부처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중도와 중론의 핵심 원리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질문 시간 아닌데도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정상론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 직접적인 원인을 한 개인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개인 그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소연년, 대상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 활동 가운데서 만약에 제가 붉은색을 보고 있는데, 옆으로 돌려서 푸른색을 보려면은, 붉은색을 지각하는 인식 내용이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푸른색을 보는 인식이 다시 떠올려야 될 때 그 붉은색을 보는 인식 내용하고 푸른색을 보는 인식 내용이 연결될 때 그 사이에 앞에 인식이 자리를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인식할 때 차례로 전 찰나 인식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음 찰나 인식이 올 수 있도록 멸해가는 그런 것을 이름 붙여서 차제연 또는 등무관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정상연이라고 합니다. 태양, 달, 그냥 우주에서 작용하는 모든 원리까지 합쳐서 정상연. 앞서 말한 눈이라고 하면 눈이 친인연이 되고 물론 의식이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대상이 대상년, 즉 소연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식이 변해가는 그 의식의 흐름, 그것이 등무관년, 차제연이 되고 그것 밖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상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요? 저는 사실상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인 것 같고, 저것이라고 생각하면 저것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정의되어지고, 정의되어진 대로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음이 주인인 것처럼 돼서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생각이 마음은 이렇다라고 자기 규정을 할 때 그 규정만큼 마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깨달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직접 생각의 대상이라든가 직접 지각의 대상으로 우리한테 비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만큼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이 마음을 규정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마음이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어서 어느 편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다 불충분한 것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보면은 성불한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각자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서 자심과 비심의 성근을 심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요?
이것은 이제 자비간 수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 이 사무량심 수행법, 자비간 수행법, 그 다음에 뭐 등등의 소책자로 나온 그런 그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그걸 수행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수행센터에 인연이 있으면 가서 직접 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닦아가면 됩니다. 자비관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소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을 구해서 직접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도 진실로 고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제, 이것은 이제 무지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도 진실로 고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대론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앞서도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는 근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것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연에 또 동시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내놓고 보면은 첫 번째로 감각 지각에서 발생된 것들 가운데 단 두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감각 지각을 경험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고 한 사람일지라도 감각 지각을 동일하게 지각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소금 10g을 놔두고 여기에 계신 여러 스님들한테 그 10g을 다 입에 넣고 녹여서 짠맛을 표기할 때 염도로 표기하면 얘를 10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각 개인 느끼는 짠맛의 강도는 다 동일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표기할 때는 10이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각 개인한테 느껴지는 것은 또 다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짠맛이 즐겁기까지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짠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잠깐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밥보다는 물입니다. 물. 왜냐하면 우리 몸의 거의 70 몇 프로가 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짠 것도 필요해서 간장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된장도 먹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많은 소금들은 정제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 공장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 소금의 화학기호가 NaCl인데 이 Cl을 없애고 NA만 딱 아니지. NaCl 플러스 미네랄 플러스 그 다음에 간수할 때 두부를 굳게 만드는 간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 이것이 이제 천연 소금인데 정제염이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과 간수를 다 제거하고 NaCl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정제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짠 소금을 먹으면 우리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 여기서 말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근데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니고 여기서 간수를 빼면 이 간수는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간수를 빼고 미네랄 속에는 K인가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K라고 하는 성분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을 몇 년간 잘 놔둬서
거기에서 간수가 완전히 빠진 소금을 짠만 나게 먹어도 절대 혈압이 올라갈 염려가 없어요. 더군다나 간장을 몇 년 묵히고 된장을 몇 년 묵고 고추장을 몇 년 묵히게 되면은 이제 이 미네랄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네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일정한 정도의 짠 기운을 유지해야 돼요. 그 몸 전체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항상 소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 잘못돼서 상처나면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러듯이 우리 보이지 않는 많은 내장 기운 가운데도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소금기가 1차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아주 굉장히 좋고, 두 번째, 우리가 간을 맞추릴 때 이 소금이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을 먹는데 시중에서 산 간장, 된장, 고추장에는 1년만 발효시킨 소금이나 간장, 된장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거의 10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더구나 잘못 만든 된장 같은 것은 냉장고에 넣어도 썩어버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중에서 사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을 잘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할 때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 어떤 밥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음식을 어떤 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그 먹는 것에 따라서 마음에 그 어떤 기운들이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또 발현돼 가지고 별것 아닌 상태를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또 어떤 즐겁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주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걸 잘 알아서 잘해야 됩니다. 특히 잘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즉 우리 몸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경험돼서 나타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절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잘 골라서 마시는 것이 좋은데, 시중에서 파는 음료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인가 할 때는 일체 모든 음료를 학교에서 팔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구내에서는 팔 수도 없게 해놨다 이거예요. 감자튀김 뭐 이런 것을 할 수도 없게끔. 어른이 되면은 면역력이 좀 강하게 돼서 좀 더 낫지만 어린애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들이 직접적으로 좋지 않는 영향을 남기는데 어른보다 훨씬 강하게 해서 법적으로 팔 수 없을 정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뭘 만든다 할때라도 이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다르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또 그러면 감각 지각만 다르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빨간색이라 하는데 실제로 수차적으로 보면은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파장이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느꼈을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느끼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감각 지각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의사소통, 교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보편적 질서를 상정하고 말을 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대화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세워준 기준이 나의 인연을 떠나서 너의 인연처에서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더 나이가 많았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든가 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전해집히 하는 경우가 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말할 때도 그와 같은 것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개개인마다 경험되지고 보편적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무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보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자기 머리 밖에까지 그 알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순간 알고 있는 것이 무지가 돼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나 몸속에 이미 그와 같은 기운들을 계속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상처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보살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해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내는데 너무나 훌륭한 생각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내재적으로 충만한 그런 보살 어떤 역량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자비관 잠깐 말했습니다만 자비관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쓰다듬고 아끼고 자기 자신한테 절하고 하여튼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가장 편안한 감정을 계속 떠올려서 그 감정이 머릿속에 상념으로 있어가지고 잃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출발이에요. 기억을 하되 무슨 기억을 하냐면 가장 편안할 때 느끼는 기운들을 자기가 느껴가지고 그런 기운으로 자기 몸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감노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자비관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아주 투명한 유리잔, 아주 작은 유리잔에다가 실제 좋은 물을 떠놓고 그 물에다가 자기 염원을 합니다. 염원한 다음에 눈을 딱 뜨고 그 유리병과 물을 그대로 자세히 보고 있다가 눈을 감아가지고 그 유리 잔을 머리 위에다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주 아까 말한 대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답고 어떠한 기운하고 섞어진 그 물이 내 몸을 흘러가지고 자기 자비손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그 물을 따라서 다 자기를 적시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로움과 보살 행위를 베풀어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는 염원이 중요하지만 그 염원이 보다 더 지속적이고 강도가 있고 깊이가 있으려면 내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비로움이 충만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늘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항상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번에 말할 때 이 자량이라고 했죠. 이 자량의 수행을 매일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수행할 때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가만히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 다음에 눈을 감고 떠올려서 말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다 편안하도록 하는 그런 축원을 한 다음에 고요히 앉아서 방금처럼 자비의 물을 머리에 올려놓고
5분이고 10분이고 그걸 충분히 적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선을 들어가고 밤에 마지막 자선이 끝나기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다시 오늘 내가 수행을 해서 얻어진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이 공덕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함께 퍼져서 함께 평온한 삶을 살기를 축원하고 또 저 물을 올려가지고 10분 정도 계속 자기가 그렇게 한다요. 처음에는 자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생각만 하면은 몸과 마음의 기운이 평화로워질다. 그 생각만 해도 평화로워진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자기를 잠깐 떠올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늘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그 대상을 쭉 넓혀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좌선 수행을 하기 전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반드시 화두생이 잘 된 분도 또는 화두생이 잘 안 된 분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은연중에 스스로 수행의 자량을 길러가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는가, 이 무지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의 자각 정도가 미약할 경우 자비원이나 노인의 집 같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그와 같은 기운이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실증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진 스트레스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이 좋다고 하니까 가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좋지 않는 일이에요. 특히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거의 100% 중에서 단 몇만 다르긴 하는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나거든요. 몸중에 싫은 것이 딱 들어가지고 생각이 싹 올라오면은 마음이 싫은 생각을 딱 내면 그 싫은 생각이 몸속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많이 증장시키냐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효소를 증장시켜요. 그래서 싫은 생각과 화가 팍 나면은 그 아드레날린이 붕출이 팍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어디를 마비시키냐면은 전두엽이라고 사건을 조목조목 파악시켜가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상의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만 일어나면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이 폭주돼요.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등을 돌리고 돌아서거나 싸움을 하거나 해요. 그런데 이 강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남자는 그런 일들이 팍 발생하면은 바로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오래 가고, 여성은 좀 천천히 일어나고 또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만일에 남성과 여성에서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서로 화가 탁 나오면은 빨리 언어 게임으로서 논리적 싸움으로서 지는 것은 100% 할 수는 없겠죠. 90% 이상이 다 남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말을 조목조목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기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어떤 곳으로 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힘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좋은 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 눈에 보면은 그것이 안 좋은 일로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혀가 감각, 지각만 동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너는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우리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습관적으로 더욱 빨리 우리 몸 가운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효소를 잘 생성해내서 일생 동안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분노를 일으키는 횟수를 점점 늘려간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기운이 적으면 적을수록 본인도 같이 사는 대중들도 그 시대 사람들도 분노의 감정이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때 일어나면 감정이 폭주되는데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건드리면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을 실행하기 전에 원을 세우고 또 그 힘을 실행할 수 있는 힘만큼 자기가 기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론 유식을 독학으로 공부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 및 좋은 교재를 추천해 주십시오. 중론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 쓰여진 시기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로 한 600년 후고 유식은 또 그 뒷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론이나 유식이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은 불교 사상,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지구상에서 퍼진 500년 동안 다져진 많은 기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반에 대한 언어적 이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그와 같은 기반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한 5, 600년 뒤에 나온 중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론 시대 사람들이 사회를 보는 자연, 철학, 인간관과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자연, 철학, 인간관에 많은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교육받아온 과정 중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들이 중론시대나 유식시대하고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들이대면은 전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초기 틈나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틈틈이 부처님의 초기 경전부터 잘 읽어서 하나하나 그렇게 이해해 가면은 나중에 중론이나 유식을 공부할 때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된다 이겁니다. 꼭 중론 유식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 경론을 취할 때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용상으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경론을 구했을 때 물론 어떤 분들은 같은 류의 사상을 여러 권을 읽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정리된 한 권을 취해서 자주 읽는 분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권도 있고 자주도 읽는데 읽고 나서 바로 다시 새로 읽어봐도 정말 한 보름 전에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읽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300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8일째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읽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몇 페이지 가도 몇 개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자세히 보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해력과 맞닥뜨려지고 나의 성격과 비슷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가는 경우는 어떤 그 지식적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대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고 또는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일치된 것만 대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읽고 던져놓으면은 그것은 오락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책을 읽을 때. 책을 취미로 읽으면 그냥 읽고 넘어갈 뿐이지 그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들어와야
이해되기 시작해야 책을 읽겠다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읽고 딱 두고 다시 읽으면은 기본에 알고 있던 것이나 유사한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새롭게 세상을 보는 부분들은 거의 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식 속에 강한 인식을 주어서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나서 같은 경우를 두 번, 세 번, 네 번 쭉 읽다가 그래서 그 책에서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또 충분히 설명해 놓은 것을 다시 여기서 읽고 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 폭을 넓혀 갔을 때 그러한 것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읽고 자세히 들어서 내가 사고하는 폭을 잘 넓혔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제 뭐 아주 많이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로 제일 강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비구 스님 계열들이에요. 이게 사미 스님이나 비구 스님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들으려고 하는 부류가 사미니 스님이나 또 누굽니까? 비구니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신도들은 100사람 있어가지고 졸음이 와도 대놓고 조는 사람이 제가 강의를 해본 가운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즉 여기에 사는 우리들의 사고하고 신도들의 사고는 절에 살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많이 배우든 안 배웠든 간에 그 같은 방향성이 같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비구 스님이나 사미 스님들이 제일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데가 사게 됐는데 딱 시작한 5분 만에 99%가 졸아버려요. 단 한 사람도 들으려고 하죠.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해도 똑같아요. 비구 스님들.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도 비슷한데 또 비구니 스님은 내가 비구라고 해서 가서 하서 그러는지 그것도 여럿이 듣는데 신호를 보내요. 누가 중간에 헛기침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계속 몇 초 간격으로 전부 헛기침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비구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강의를 흔들리지 않고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을 실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역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도 한 60%는 그렇지 않을 때는 60%는 졸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상 해야 되는 것인지 말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사실상 여기 처음 선원장 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도 사람이 평소에 빚지고 살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원장 스님한테 여기 오기 전에 옛날 살 때 빚을 좀 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빚을 져놓으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또 묘하게 여기 스님들은 듣는 퍼센트가 좀 높아요. 그래서 또 특이하대. 여기는 선을 더 많이 추구하는 스님들이 모였는데 평소에 경론의 글을 더 접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그 퍼센트나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또 높아가지고 조금 그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왜 그러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제 경험상에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같은 게 하면서 뭐 늘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서 아마 그러실 테지만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같은 경론을 보더라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어떤 그 단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많은 주석수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많이 접하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평생을 공부해서 내가 뭐 아랑이 됐든 아니면 보살이 됐든 깨달음이 될 때까지는 뭐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묻더라고요. 어떤 수행승이 우리가 이 경로를 잘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스님은 이제 그렇게 이것도 이제 한 스님의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 일생 동안에 입을 딱 다물고 살려면은 경론을 볼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론을 안 보려면은 오로지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을 딱 보고 그리고 죽는 순간 그 생각으로 딱 죽을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으면 경론 안 봐도 된다. 그런 스님을 통해서 배워준 각 종파마다 다르니까 그 참선의 방법만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즉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은 이제 뭐 그때야 이제 법을 마음대로 운영할 것이니까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깨닫기 전까지 설사 금생에 못 깨달으면은 아예 입을 딱 봉하고 살 각오만 있으면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을 열어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 한마디라도 하려면은 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방 생활 중에서 봐야 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또 열심히 하고 또 우리한테 좀 자유롭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틈틈이 익히는 것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으면 좀 많이 보고 말을 좀 적게 하고 싶으면 좀 적게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는 말을 많이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중론 유식 그 교대뿐 아니라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만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그 경론이 있으니까 그걸 보아가지고 잘 그렇게 스스로 하되 아까처럼 하나 있고 딱 덮어놓고 하면은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이 몇 없고 또 오래 가면은 이제 그것조차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보아하는 그 생각만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자기가 읽는 경전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죠. 지식은 늘었어도 삶이 늘어나지 않는 거고 어떤 경우는 지식조차도 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면 책을 읽는 경우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많이 써놨네. 일체 현상계에 나온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물질이 물질을 낳을 수 없고 정신이 정신을 낳을 수 없다. 낳을 수 없는 데에서 물질과 정신이 나올 수 있다. 그 밖의 현상도 이와 같다라고 정리가 되었고 이것은 금강경에서는 여몽한포용 또는 상이상아님을 보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방금 말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아마 나을 수 없다. 여기서 무생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을 수 없다라고 말해도 안 맞고 또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해도 안 맞고 나을 수 있으면서 나을 수 없다고 해도 안 맞고 또 아무것도 아니도 안 맞다고 하는 것이 기본 이론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올 수 있기도 하고 없다고도 말하고 그냥 우연히로 산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다 틀렸고 뒤에는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전체를 표현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문자로 많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그 자체가 완벽하니 인연처에서 깨어있게 되면은 방금 말하고 하는 것 같은 데 대해서 자기가 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이때 한 말로 다른 사람을 다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 쓰는 말들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고 또 삶을 바르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는 1대1로 대응되는 데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떠나면은 이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때 쓰고 있는 말을 기억해 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가 하면은 이미 떨어진 약효를 가지고 약이라고 우기면서 계속 먹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경에서 쓰이고 선호록에 쓰이는 많은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언어들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속박받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쓰기도 어렵지만 안 쓰기도 어렵지만 정말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자비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런 평화로운 기운을 잘 습득을 해서 잘 갖춰서 그 기운을 나누는 때 쓰는 말들은 그 말들이 정말로 법음으로써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계모가 못된 계모가 떡을 주면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한테는. 그런데 친부모가 거칠게 말을 쓰고 있더라도 그것을 받은 어머니가 아들, 딸들이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떡이라든가 떡을 줄 때 하는 말보다는 이미 그것을 주고 있는 행위 속에서 자기 기우처처럼 느껴졌을 때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오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한테는 그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쓰여지는 마음의 흐름의 기운들이 더 먼저 우리 몸과 마음에 작용을 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물만 그러느냐? 사실상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명당이니 무엇이니 이런 것들을 잘 무시를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꼭 그렇게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어디 가보니까 그때 손은 젊은 스님네들이 손원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손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집터를 돌려야 돼요. 돌려가지고 어떤 앞을 보게 봐 있는데 그 앞에가 바위가 쪼삑쪼삑하게 올려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노스님들은 다 반대를 해요. 이 집이 좁고 다른 게 없어 누추하지만 키워가지고 방향을 저리 돌려놓으면은 그 집의 기운도 기울으니와 저 앞에 있는 바위들에서 주는 그 인상을 수행자들이 받아서 오랜 세월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라든가 다른 형상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손은 제가 안 가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들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노스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당시에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스님들은 지금 이제 어른 스님들이 됐기 때문에 그 선방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이때 어른 스님네들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도 중시했지만 이 집이 앉아있는 자리와 사는 사람과 전 환경과 더불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그렇게 주도록 했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언어가 되도록 쓰면은
무생이라고 하는 말도 맞고 생이라고 하는 말도 맞는데 그때는 생에도 걸리지 않고 무생에도 걸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론에서 쓰고 비판하고 있는 말은 생이라고 하면은 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 언어적 실체를 갖고 있다고 하고 무생이라고 하면은 무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 언어적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쓰는 사람한테는 생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무생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여몽한포영인 항상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뒤에다가 응장여시 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대상이 꿈과 같다라고 물론 자기 논리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염려함으로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체 모든 것을 무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몽한포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어떤 것으로서 즉 꿈과 상대한 것을 배제한 것으로서 꿈이 있다라고 하는 의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금강에서 여몽한포영이라고 하는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꿈과 생이 있는데 생이라고 보는 인식 태도나 꿈이라고 보는 인식 태도가 아무런 다름이 없어요. 다만 꿈을 그릴 때는 꿈에 맞는 이미지를 그린 거고 생을 그릴 때는 생에 맞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나 꿈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생과 꿈을 그리고 있는 이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해서 생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꿈이라고 여기고 몽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꿈이라고 여겨서 생 또는 몽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이미지로부터 자기 자신이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몽한포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몽한포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와 같은 점을 잘 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